마지막 세션입니다. 저는 에이징 앤 다잉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이 패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대화 방식으로 이끌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스피커들뿐만 아니라 플로어에서도 중간에 손을 드시고 질문 있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분이 있으시기를 좀 기대하면서 에이징 앤 다잉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강명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패널들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윤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윤성 원장님은 뭐 다 아시겠지만 국내 유명한 법의학자시고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이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장, 이게 의사들 아마 자격을 쥐락펴락 하시는 직책 같아요. 그걸 맡고 계시고요. 뭐 한 말씀 인사하시겠습니까? 뭐 소개 겸해서. 네, 지금 강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쭉 법의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죽음의 다양한 상태를 경험해보고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퇴직하기 한 5, 6년 전부터 지금은 이제 법이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뭐 이런 일에 관여하다가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는 바람에 생명윤리정책원에 좀 일을 하다가 지금은 국가시험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유은실 교수님이신데요. 유 선생님은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데 죽음학 강의를 의과대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들하고도 하신다고 해요. 유 선생님 뭐 인사 말씀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은 잘 아시는데 울산의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협력병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과 전문인데 병원에서 진단 업무를 하면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또 의대 교수로서 예비 의료인 교육에 죽음 얘기를 좀 하면 더 좋은 의사들을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데서 시작해서 조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리 의사는 이제 옆에 이윤성 선생님도 병리 전문이시고 저도 병리 전문인데요. 역시 많은 의사 중에서 그래도 죽음을 꽤 가깝게 접하는 분야가 병리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검을 꽤 하거든요, 병원에서도. 네, 오늘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손님은 최병호 원장님이신데요.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서울시립대 도시보건 대학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전공은 경제학이신데 공공보건정책 전문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뭐 소개하고 인사 말씀하시죠. 저는 사실 뭐 경제학을 사실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국책연구기관에서 한 30년 이상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은퇴를 하고 지금 이제 대학에 와 있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보건 정책 분야 저쪽에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고, 사실 웰다잉보다는 웰빙 쪽에 사실 정책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웰다잉 이 토론에 제가 적합하냐 안 하냐 이게 고민을 했었는데 패널들 보니까 이게 세 분 다 이렇게 이 자연과학 하셨고 제가 이제 이 사회과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자리를 저도 이제 많이 배우는 기회로 활용을 하고 여러분들하고도 궁금한 점 있으면은 같이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과학자 한 분 모셨는데 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뇌인지과학 전공 하신 이성배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인사 말씀하시고요. 네, 이렇게 저명하신 분들하고 같은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그 디지스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지금 뇌인지과학 전공 교수를 하고 있는 이성배입니다. 한 20년 정도 제가 퇴행성 뇌질환 뇌과학 분야의 연구를 계속 해왔고,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에선 제가 그러니까 과학자의 측면에서 그 죽음 그 자체보다도 죽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과학자들이 바라볼 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이 배우면서 저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이 작년에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은퇴를 했는데 전공은 문화연구 분야인데 이 노년과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또 혹은 뭐 예술 같은 데서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삶 안에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철학자들은 참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일반 일상의 문화 안에서는 별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 제가 그걸 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웰다잉 시민운동이라는 단체 창립에 관여를 했고, 거기 그것을 통해서 톡 콘서트, 시니어 톡 콘서트를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에이징 앤 다잉 이렇게 돼 있는데 둘 다 하기는 또 많고, 또 에이징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많은 사회적 주목이 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이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 또 삶의 마무리, 이거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그다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과정이라는 것이, 또 삶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그냥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마무리도 있고, 또 물질적 유산의 마무리도 있고, 또 사회적 관계의 마무리도 있고 한데, 이것들을 삶의 전체가 내가 마무리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담론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의사 두 분이 나오셨고, 또 과학자 한 분이 나오셨고, 또 공공보건 정책, 경제학 베이스를 둔 공공보건 정책을 하신 분이 나오셔서 주로 이제 가능하면 죽음에 초점을 맞춰, 물론 죽음 자체의 과정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맞이하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또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제 계기로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 조금씩 퍼져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순서는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질문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윤성 원장님께 우선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부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원장님은 이 부검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제가 듣자니 1000구도 넘는 시신을 부검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의사로서 경험하신 얘기를 조금 시작해 주시면 어떡하십니까? 예. 우선 이런 분위기가 좀 어색한데요. 제가 뭐 이렇게 죽음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주고 내가 마음대로 막 얘기하고 뭐 내 플롯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TV에서 보듯이 뭐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뭐 이래야 됩니까? 이거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끊어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법의학을 하면서 뭐 죽음을 비교적 많이 봤죠. 그리고 어떤 죽음이 있었는지를 많이 보고 가였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달리 이 죽음 얘기를 생각하게 된 거는, 왜 우리는
여러분들도 약간 이번 주말에 어딜 가시겠든지 아니면 연말에는 뭘 어떻게 하시겠든지 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획이 꼭 뭐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닥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싫지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준비를 하질 않습니다. 근데 그게 준비를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긴 해요. 그냥 죽으면 되지 뭘 꼭 준비해야 되냐? 뭐 죽으러 가자 그런 뜻이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사회가 발전하고 특히 의료가 발달을 하면서 죽음이 이렇게 약간 좀 거추장스러운 과정을 밟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이런 죽음을 얘기하자, 죽음을 당하지 말고 죽음을 맞이하자 이런 문화 운동에 좀 참여할 생각을 갖게 된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20세기 후반에 중환자 의료라는 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의사들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실제로는 그냥 포기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편안히 돌아가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중환자 의료가 생겨서 사실은 많은 사람을 살려냈죠. 죽을 사람을 많이 살려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돌아가실 분이 편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물론 모든 분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1년에 한 3만 명 정도, 3만에서 5만 명 정도가 그럴 것 같은데 1년에 우리나라 얼마나 돌아가시는지 아십니까? 한 28만 명쯤 돌아가십니다. 그중에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그런 과정을 겪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경우가 혹시 나한테 닥치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생각은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바꾸면 안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또 나는 그렇게 결정했지만 내가 의식 잃은 다음에 내 아들을 뭐 끝까지 인공호흡기 못 대요 그러면 그것도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뭐 유은실 선생님도 의사로서 어떠신가요? 뭐 또 죽음학도 강의하시고 또 이 죽음에 관련된 책을 같이 읽는 뭐 독서 모임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개인적인 이유에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죽음이라는 건 뭐 어떻게 보나 결국 한 개인의 문제로 이제 규결이 되는데요. 제가 저희 선배 또 은사 선생님하고 같이 쓴 의사들 죽음을 말하다 그 책에도 잠깐 어떻게 해서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됐는지 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 사실 한 10살 때쯤에 그냥 어느 날 밤에 저희 집에 찾아온 친척분이 아버님하고 장례식 뭐 다녀오신 얘기를 하는 걸 듣다가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정신을 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경험이 누구는 없을까마는 제가 사실 정신 잃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 일이 거의 유일해서 지금 생각해도 그때 죽는 건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인가 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그 죽음이라는 단어 내지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 같은데 의사가 되고 또 병리 의사가 되고 부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죽는 게 이렇게 무서운데 내가 이렇게 가다가 계속 무서운 일을 당하고 죽으면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죽음이 왜 두려운가? 이런 거를 좀 궁금해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공부도 하고 또 공부한 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제 뭐 모임도 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기는 참 어렵고 누가 드러내자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를 한번 밖으로 서로 드러내서 얘기하면 두려움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학생들, 일반인들 대상으로 얘기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네. 최백호 원장님은 이제 이 보건 정책 전체를 하셨으니까 지금 뭐 오늘 주제가 인구 문제 이런 틀이 돼 있는데 뭐 아침부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인구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다 위기다 뭐 이런 위험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 죽음에 관한 것도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10년 전부터 이제 10년 뒤부터는 은퇴한 베이비 부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시점이 될 텐데 그 베이비 부머가 대량으로 은퇴하듯이 이제 죽음도 아마 우리 사회가 대량으로 맞이하게 될 상황이 될 텐데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개인의 문제하고 사회의 문제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개인의 문제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태어나 가지고 이제 살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에 이르는데 그 개인은 이제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라이프타임이 있어요. 대략 한 8, 90년 될 텐데 그 8, 90년 되는 라이프타임 동안에 얼마나 이제 자신의 이제 행복을 극대화시키느냐. 물론 사람마다 이제 갖고 있는 탤런트도 다르고 갖고 있는 가정 형편, 자원도 다 틀립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은 이제 예산 제약이라고 이제 그러죠. 개인이 갖고 있는 제약 가운데서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는데 태어날 때는 자기가 이제 선택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자기가 하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선택의 여지가 많은데 사실 이제 그런 걸 회피해 와야죠. 앞에 이제 두 분 선생님 마찬가지로 그 죽음의 시기는 이제 불확실하죠. 불확실한 가운데 최선의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데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지금부터도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저는 이제 경제학자니까 이제 사회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 전쟁이 끝나고 50, 60년대 이제 개발연대 시대에 아이들을 엄청 많이 낳았죠. 아이들을. 그 베이비 부문 세대라고 그러죠. 70년대까지. 그 엄청나게 쏟아진 베이비 부문 세대가 지금 저도 그렇고 요 자리에도 이제 계시고 여기 이제 선생님도 다 베이비 부문 이제 세대에 이제 속한 초기 세대에 속하시는데 그 엄청난 이제 노인 인구가 최대로 되는 연도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2050년이. 2050년에 1,900만이 돼요. 지금은 노인이 770만이에요. 2019년 770만인데 2050년에 이제 1,900만이 돼요. 1,900만.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는 거죠. 여기 계신 대부분이 2050년까지는 살아 계실 분들 그렇죠. 같은데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050년 이후에는 이제 숫자가 이제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느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들은 이제 출산아야가 이제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뒤 보면은 물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물이 빠지는 이제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이제 물이 이제 노인이랑 많이 쌓였는데 내려가는 이제 구멍이 굉장히 작아요. 작은 이유는 점점 우리가 소득 수준도 좋아지고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의학 기술도 발전하니까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오래 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류라는 게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언젠가는 2050년 이후에는 서서히 이제 다 빠질 텐데 어떻게 아름답게 이게 출구를 마련해 주느냐.
이런 부분을 뭐 저는 뭐 제가 연구할 수 있는 동안에까지는 이 웰다잉에 대해서도 이런 국가적으로 이제 정책이나 이제 시민사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깊게 해봤습니다. 차차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성배 선생님한테 뇌과학자니까 뭐 이 치매가 이제 제일 무서운 환자 중에 하나, 병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 뇌과학자로서 죽음을 바라다보는 시선이 어떠신지 또 얘기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그 과학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죽음은 조금 다른 관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생명 현상의 그 멈춤, 그게 이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생명 현상이라는 게 뭘까? 그 인간만 놓고 보면은 이제 어떤 죽음이라는 게 딱 정형화돼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생명체들은 단일 세포부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스트나 이런 것들은 단일 세포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살아 있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면은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게 생명체들은 자기가 가진 유전 정보를 그 지키고 그 전달하고 이제 그런 활동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죽음이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정의할 때 참 어려운 게 그 세포가 살아 있다면 그게 살아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세포가 얼만큼 살아 있어야지 살아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뇌사라고 해도 뇌가 전체가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뇌 중에서 생명 현상의 기본적인 것들은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법으로 뇌사일 경우 뭐 뇌파가 정지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법적인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심정지 상태가 죽음을 아닌가요? 전뇌의 네, 네. 전뇌의 사망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생명이 멈춘 것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에 있느냐면 생명이 멈췄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예요. 뇌의 기능이 멈췄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람이 죽은 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건데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아주 역사적으로 이 사람의 경험칙상 사람들은 오랜 문화를 통해서 숨 쉬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느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훅 부으셨잖아요. 그리고 서양이나 동양에서 다 숨을 거두었다. 그럼 숨을 거둔 거는 죽음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숨을 거둔 뒤에도 살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의학이 발전하면서 꽤 오래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정의는 오히려 그 문과적으로 아니면 개념적으로 뭐 퍼먼트 세세이션 오브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의사들이 뭐 이렇게 눈 휘까지 보고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요. 또 영화에서는 뭐 주인공이 뭐 사랑했노라 어쩌다 그러고서는 이러면 죽은 걸로 돼 있죠. 그 뒤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의식을 잃은 상태지 죽은 상태가 아닌데 문학적으로 어떤 우리 사회자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나 이런 표현으로는 죽었다는 걸 그렇게 하는 걸로 표현하지만 그건 사실은 생물학적으로는 죽기 훨씬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면에서 네. 그리고 아니 뭐 이게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과학자로서 얘기하시죠. 네, 그리고 사실 요즘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점점 이게 저도 헷갈리게 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역분화라는 걸 해서 사실 사람 그 피부를 뜯어내 가지고 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한 뇌는 아닌데요. 이제 좀 뇌의 그 상당 부분의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걸 다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몸에 그냥 피부 조직을 일부 뜯어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생명을 하나 만드는 거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신경계가 살아있게 되면은 사실 그게 생명인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미래에 이제 과학 기술이 좀 더 발전해서 심장도 멈추고 뭐 다른 생체 부위가 다 멈춰도 뇌가 살아 있게끔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다라 그러면 그게 죽은 것인가 살아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과학자들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그 경계가 더 챌린징하게 바뀌지 않을까, 과학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 국내에서 지금 그러니까 자연과학 쪽에서 의료 뭐 살리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 말고 몸에 그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어떠세요? 예, 그 사실 노화 쪽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어차피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대부분의 연구는 이제 모델 시스템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델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유전자들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환경들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요. 그 주로 쓰는 모델 동물은 이제 일찍 죽는 동물들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 연구 자체가 너무 오래 걸려서 예를 들어서 뭐 생쥐만 해도 얘를 늙히려면은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연구할 때 뭔가 조건 바꿀 때마다 1년씩 계속 드니까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그 C 엘레강스라고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그 작은 꼬마 벌레를 선충을 쓰는데요. 걔는 한 3주, 한 달이면은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걔가 조금 더 오래 살게 만들고 유전자 돌연변이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알려진 게 적게 먹고 에너지를 대사를 줄이면 장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연구들에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진단이 선충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 선충하고 이제 아니면 초파리 정도, 초파리도 한 2달 정도면은 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일찍 죽는 모델 동물들. 그 더 하등하게 내려가면 이제 이스트 같은 거는 이제 단일 세포라서 그거는 좀 그 수명이나 어떤 그 생명 현상을 사람까지 전달하기는 연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체 수준으로 있는 거는 주로 선충 연구를 많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아까 한 두세 분 선생님이 이제 죽음의 문화 중에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뭐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아까 그 비디오에서도 이 트는 음악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무겁게 나왔잖아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무겁고 어둡고 뭔지 감추거나 피해야 될 것 같고 이런데 뭐 다 말씀은 안 해주셔도 좋은데 우리 사회 문화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실제로 그 죽음의 과정을 이제 많이 두 분 의사 선생님 보셨을 텐데 실제 어떤가 한국인들이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죽어가니까 뭐 그런 얘기를 섞어서 죽음에 대한 실제 죽음의 과정에 직면한 한국인들의 반응이랄까 또 혹은 태도랄까 뭐 이런 것들 어떠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 유은실 선생님이 10살 때 죽음 얘기를 하고 그걸 듣고 두려워서 정신을 잃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는 자연스럽다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왜 두렵죠?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죽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아무도 죽어본 적이 없어요.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죽음에 가깝게 갔다가 온 분은 있어도 죽었다가 살아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전에도 없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죽음이 왜 두려운가에 대한 거는 막 이렇게 분석적으로 막 따져봐도 그래도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두려운데 근데 왜 두려울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영화나 뭐 소설 얘기를 했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을 때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거꾸로는 많이 아프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통은 많이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크고 작은. 근데 그 고통과 죽음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기전이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는 사람들을 연구한 분들의 결과를 보면 죽기 전에 의식을 잃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죽는 거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게 큰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고통 자체는 또 요새 통증은 많이 거의 없다. 많이 줄였죠. 그래서 사실 죽을 때 고통보다는 아마 다른 고통이 훨씬 더 강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뭐 아무튼 두렵죠. 그다음에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뭘까?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잘 모르는 것 때문에 무지라는 게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런데 타인이 죽은 걸 보면은 별거 아닌데, 근데 꼭 자기의 죽음만은 굉장히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무지에 대한 무게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안 두세요? 저도 두렵죠. 두려운 건 그런 부분이 있죠. 저는 그래도 의학을 전공해서 아마 아픈 거는 어떻게 의사들이 해결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라고 좀 두렵긴 한데, 그런데 뭐가 있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나도 그렇게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아니 그건 의식적으로 하는 거고 이게 본능에서 올라오는 거는 아직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헤어짐이라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재산이야 원래 나올 때 없었던 게 잠시 가지고 있던 거니까 그거 헤어지는 건 별거 아닌데, 그래도 내가 정을 쏟았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또는 내가 익숙했던 것과의 헤어짐, 그게 좀 두려운데, 근데 수없이 헤어져 봤는데 헤어져도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막연히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고통이나 그다음에 무지 또는 이별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데 두렵게 한다. 두렵게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암만 분석해도 두렵긴 두려운데, 그래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좀 없앨 수는 없지만 두려움을 좀 경감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여기 플로어에 한번 기회를 드려볼까요? 혹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러이러해서, 혹은 이러이러해서 두렵다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손 드시면. 생각들 안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젊으신 청중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유 선생님 아까 두려움 말씀하셨는데. 두려운 거는 아마도 지금 이렇게 톡 콘서트에 앉아서 이런 얘기 듣고 이런 얘기 하는 이런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죽으면 그걸 한번 상상해 보면 끔찍하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두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나 사실 서구나 죽음 문제를 잘 끄집어내서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왜 이러냐라고 얘기할 때는 늘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로서, 유교는 아무래도 현세의 삶에 치중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사는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생각할 수도 없는 죽음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문화가 지배적이어서 조금 더 다른 나라보다 이 죽음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사실 유교, 불교, 기독교 세 가지 종교가 아주 팽팽하게, 신도의 숫자나 여러 가지 활동이 팽팽하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퍼져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참 특이한 현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 하나가 좀 이렇게 더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불교나 기독교를 보면 내세라든지 윤회라든지 또 전생, 재생, 부활 이런 얘기들은 다 사실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어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죽음 문제를 이제 얘기할 때도 되고 얘기할 수 있는 잠재력, 그런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너무 외면한다 그렇게 이제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문화를 전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죽음에 관련된 영화, 문학 작품, 뭐 이 미술 작품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좀 해보고 또 서양 영화, 한국 영화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그러고 있는데요. 영화 같은 데서는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이 죽음에 관련된 두려움을 회피하는 게 낭만화시키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건 서양이나 한국이나 비슷해요. 그 낭만화라는 게 이제 로맨티사이즈 하는 건데 죽음이 굉장히 깨끗하고 우아하고 이런 죽음들을 굉장히 많이 그리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프랑스 영화 중에 아무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거기는 죽어가는 과정을 그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그건 굉장히 드문 영화 중에 하나고요. 대부분은 로맨티사이 낭만화시키는 그런 거고 또 이렇게 순수한 죽음. 그래서 우선 굉장히 깨끗하고 우아함에 가까운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 얘기는 그만하고 이번엔 좀 사회적인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병호 원장님이 이제 그 공중보건을 하셨으니까 이 베이비부모가 이제 은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량으로 은퇴를 하고 이제 10년 뒤부터는 대량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뭐 이게 의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죽음과 관련된 이 산업도 굉장히 크거든요. 또 이 사회적 부담도 크고 또 개인적인 부담도 있고 공중보건 하시는 전공자로서 그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웰다잉 문제 이제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해봤는데 이게 웰비잉이나 웰에이징하고 웰다잉 이렇게 삼자를 놓고 보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책적으로 보면 상당히 모순적이에요. 뭐냐면은 그 의료 산업, 의학 기술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이제 웰빙이나 이제 웰에이징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엄청나게 돈도 투자하고 노력을 합니다. 또 사실 그게 이제 가시화됐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지금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수천 년의 역사가 있지만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인류는 그동안 인류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번영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기 안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오래 살고 아주 건강해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웰다잉이 오늘 주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건강하게 잘 살다가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더 유지하기 어려울 상황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이제 아름답게 잘 죽게 하는 이제 절차를 마련하느냐.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의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고통을 줄여주고 하는 그 대정요법이죠. 그런 부분의 어떤 의학 기술은 이제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는데 웰다잉에 대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의료 산업 측면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말이 선생님 한번 판단. 예. 보충 설명을 좀 제가 그래서 상당히 이제 콘트라딕토리하다. 상당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 문제를 인류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계속 이제 오래 살게 하고 노인 수가 계속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계속. 아까 제가 2050년에 노인이 1,900만이 이제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거는 현재 시점에서의 예측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예측은 잘못됐을 겁니다. 실제로 2050년 되면은 2,500만이 넘어갈지 몰라요. 노인 인구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과학기술이 발전할 거고 아까 이제 이성배 선생님은 뇌과학 이 기술도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발전할 거고, 뭐 장기 기증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고, 뭐 인공장기도 나올 것 같고,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웰에이징, 웰다잉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잘 이제 매칭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저희들은 이제 큰 도전을 맞이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한번 제가 예측을 제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질문을 예. 드려볼까요? 조금 다르게 방향을 바꿔서 저는 그 지금 아까 오전 뭐 오후 발표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출산 그래서 심각한 문제다 인구 문제에서 또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문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30년만 지나면 이 노인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결되잖아요. 인구가 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사회적 담론이 애를 덜 낳아서 저출산도 문제고 노인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고 뭐 당분간은 문제겠죠. 문제는. 근데 그걸 너무 사회적으로만 보는 것 아니까 그 개개인으로 보면 우리 저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우리 너무 복잡하고 싫어요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제주도 지사는 이 슬로우한 사회가 필요하다. 빨리빨리가 아니라 노인 사회가 되면 저절로 슬로우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 전환이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저출산도 저출산의 이유가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만 보면 위험하고 적은 수의 인구가 많은 수의 노인을 케어해야 된다. 이건 뭐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거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꿔보면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공정 보건하시는 분들하고 생각이 다른 걸 제가 일부러 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이제 말씀은 맞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저출산하고 이제 인구도 작아지고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향후에 지금 2020년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향후 우리 한국의 이제 현재 추세를 보면은 20년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지금 노인이 1년에 요새 50만씩 쏟아지거든요. 노인 인구 진입이 50만씩 쏟아지고 아이들은 30만 이하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30년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자꾸 노인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활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회다라는 전제에는 성장이 멈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의 수준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면 활력이 왜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제가 그냥 일부러 반어법으로 거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고민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그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저희들은 이제 얘기를 하죠. 앞으로는 65세가 아니고 70세, 75세 이렇게 노인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굳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65세 이상 인구가 2050년에 1900만이 아니고 2050년에 노인 인구는 뭐 800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을 바꾸면은 75세로 기준을 바꾸면은. 네. 여기 한번 여쭤볼까요? 청중 중에 지금 60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60 넘으신 분들 좀 크게 들어보시죠. 그렇게 많이 안 계시네. 대부분 젊으시네요. 그거 어떠세요? 뭐 한 분쯤 말씀하셔도 좋은데 왜 활력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자꾸 규정을 하죠? 느낌이 어떠세요? 실제 떨어지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팔팔하시죠? 네, 이제 이건 제가 좀 농담경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과학자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도 또 혹은 노화의 과정에 대해서도 저는 의료는 과잉돼 있고 과학은 과소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다 의료에서만 사고를 하고 과학에서는 좀 덜 사고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특히 이 퇴행성 뇌질환은 치매를 주로 하시는 건가요? 치매보다는 제가 주로 했던 건 이제 파킨슨병이나 네. 루게릭병 뭐 이런 다른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과학이 네네. 부족해서 네. 그냥 다 파킨슨 그러면 그것도 치매 일환인가 뭐 이렇게만 알고 있어서 지금 전공하시는 분이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또 저희 노모도 지금 심각한 공격성 치매를 앓고 계시고요.
그 좀 얘기를 해주시죠. 상황이 어떤지. 네, 그 사실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죽음을 늦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를 이제 딜레이 시키고 그다음에 노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각각의 어떤 그 티슈들, 장기들이 건강한 상태를 가능한 오래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그 근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공부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퇴행성 뇌질환을 연구하면서 퇴행성 뇌질환이 왜 생기고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치매 같은 경우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 환자가 빈도가 정해져 있어요. 노인 인구의 10%가 치매에 걸립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의 10% 정도가 치매를 겪게 되고 또 80세가 되면 그게 30%로 높아지게 되는데 이제 그럼 굉장히 많은 수치인 게 아까 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50년이 되면은 인구가 노인이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10%면은 200만 명이 치매 환자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50만 명인데 치매 환자가 군대보다 4배 커지는 그런 사회가 곧 도래합니다. 근데 그 여기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 치매가 사실 현재 치료제가 없고요. 개발돼 있지 않고 이제 진단 방법 자체도 아직 뚜렷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진을 해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짐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특히 이게 죽음과 관련돼서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죽음이나 살아있는 거의 본질이 결국에는 뇌의 기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치매라는 게 왜 무섭냐면 다른 퇴행성 뇌질환은 운동 상실이거든요. 이제 파킨슨병이나 루게릭병, 헌팅턴병 같은 경우는 운동성 상실이라서 그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지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뇌의 기능 자체는 좀 서서히 이제 망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뇌에서 이제 생각하거나 그런 그 기억하거나 하는 거. 근데 치매 같은 경우는 기억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잔인한 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치매를 빨리 극복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은 뇌과학 쪽에서 치매 네. 관련해서 네. 뭐 암도 뭐 예를 들면 뭐 10년 뒤에는 극복 가능하다, 20년 뒤에 뭐 이런 예측들을 하잖아요. 네. 지금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 워낙에 치매 환자들이 많고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 제약 회사들이나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뇌질환들은 정말 어려운 게요. 그 사실은 약 같은 경우도 이제 뇌는 그 혈뇌 장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나 주사 맞았을 때 뇌 신경계까지 직접 전달되는 게 좀 한 단계를 더 거쳐야지 돼서 전달도 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 뇌는 사실은 그 대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뭐 다른 장기들을 이렇게 오가노이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뭐 심장도 바꿔치기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자기 세포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이제 뇌를 바꾸면 그게 같은 그 생명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뇌를 바꾼다는 건 저 인공 뇌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그런 시도가 전에 신문에서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한 명은 이제 뇌사자였고 한 명은 이제 뇌만 살아 있는 경우인데 이제 그거를 바꿔서 이식을 하는 시도를 그 외국에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게 어떤 생명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결국에 이제 신경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경 세포는 계속 재생되는 게 아니라 그 한 20세 이후 정도 되면은 새로운 신경들이 안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죽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신경계가 결국에 그 기능을 다하는 순간이 되면 그래서 그렇지만 최대한 늦추고 또 치매 같은 걸 막음으로써 그런 과정들이 좀 덜 우리들에게 힘들도록 하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중요한 미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치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사 선생님 두 분이 계시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는 조사해 보면 제일 무서운 게 암이다 이랬는데 요즘에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치매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서비스로
뭘 하면 좀 치매가 그나마 좀 최선의 예방책이 됩니까? 뭐 고스톱을 치면 좋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셔야죠. 우리 이성백 교수가 뭘 좋은 걸 만들어내면 그때 가서 나 기대를 근데 안 해보죠.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없는 겁니다.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보건복지부의 치매 관련된 데 들어가 보시면 또 잘 나와 있는데요. 한 9가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활성화시키면 좋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네. 그 중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것도 있고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도 있고, 네, 식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들이 있는데 결국은 제 생각에는 이게 삶하고 죽음을 너무 이렇게 딱 갈라놓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죽음의 과정을 밟아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그게 전부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치매도 역시 죽는 거는 괜찮은데 네. 치매는 두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치매 역시 저 건강하고 젊을 때부터 저 도움이 되는 것들을 주로 하시고 나쁘다고 하는 거는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지막도 아마 치매도 점점 뒤로 갈 거고요. 조금 너무 정답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이윤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시죠. 그러면 이거는 암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하나 할까요? 네, 그 치매는 사실 걸리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네. 걸리게 되면은 걸려도 몰라요. 걸리게 되면 이제 치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치매 환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짜. 아니 근데 이제 이제 약간 입장이 다른 건 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뇌는 다른 장기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가 지성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몇 가지를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트를 그리고 그걸 심장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한 그게 사실은 가슴에 없고요.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심장이 내가 나빠서 건강한 심장을 이식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건 심장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요. 이윤성이 살아있는 건데 뇌는요. 내 뇌가 이제 다 망가져서 아주 싱싱한 죄송합니다. 이승배 선생의 뇌를 갖다 이식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신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두 저장하고 있는 뇌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를 이식하는 것은 뇌가 전신을 이식받은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현대 과학에서 지금 뇌는 이식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건 오히려 좀 다행인데 뭐 심장을 바꿔보고 뭐 옛날에는 수혈을 많이 받으면 성격이 바뀐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다 과학적인 게 아니고 심장을 이식받아도 뭐 그런 거 다 뻥입니다. 근데 뇌는 이게 달라요. 분명히 다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심지어 어떤 좀 극단적인 분들은 치매에 걸려서 본인 치매가 걸리는 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치매에 걸려서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가 되면 그 사람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치매에 걸리면 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또는 우리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그 소셜 네트워크라고 반응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이미 사망한 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하듯이 뇌는 조금 다른 장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뇌는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는 게 나는 좀 무망하다는 생각인데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좀 위안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종교를 갖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그 말씀들 듣다 보니까 그 재밌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 생물학적으로 바라보는 뇌 말고도 사실은 공학적으로도 이제 뇌의 작동이나 이런 것들을 모사하고 이제 그런 뭐 뇌랑 사실은 기계 그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도 막 만들고 그 신경 모사 회로들을 막 만들고 이제 컴퓨테이션이나 이런 기술들이 자꾸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먼 미래에 진짜 과학이 엄청 발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기억들이 어떤 다른 그 컴퓨터나 그런데 저장이 되고 그 컴퓨터가 이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그걸 상당히 모사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걔가 저의 아이덴티티와 동일해질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과학적으로 가질 수 있는 되게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뇌 자체가 그 죽어나가는 것 결국에는 태어났을 때 20살 정도까지 형성된 뇌를 그 다음부터는 대체를 거의 못하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건 결국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리 늦춰도. 근데 좀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기억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은 그게 제가 죽음이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나 제 사고가 결국에 저의 생존의 어떤 그 본질인가?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걸 어떤 다른 방식으로 저장을 하면은 또 생명이 될 수 있나?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제가 계속 갖고 있는 고민이고 뭐 제가 죽기 전에 그게 풀리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 인간이 결국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추구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예상입니다. 네. 영화나 이러면서 결국 기껏 해봐야 뭐 마이크 주세요. 기껏 해야 아마 기억하는 기능이나 아니면 계산하는 기능 이런 것들은 뭐 기계가 어느 정도 그 기능을 좀 인핸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감성 부분이라든지 본능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이 물건 갖고서는 못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 MS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한 큰 뇌 연구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어떤 연구해요? 혹시 아세요? 아, 네. 저 질문을 이제 유은희 선생님한테 좀 드리겠는데 유 선생님 뭐 저 죽음학 강의도 하시고 뭐 책도 번역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죽음학 강의의 내용이 어떤 건지 어떤 내용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죽음학 강의는 이제 두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의과대학 학생들, 특히 저희 의대 학생들, 또 한 그룹은 일반인들인데 대충 내용은 비슷합니다. 우선 오늘 논의가 많이 됐는데 죽음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거냐, 복잡한 문제인데 일단 그런 걸 한번 다뤄보고요. 그다음에 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죽음 얘기를 안 하나,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근데 그런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좀 쓸모가 없는 주제가 되긴 하는데 그런 얘기를 일단 나누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죽음을 맞는 사람들, 또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 뭔가 그런 걸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간병이라든지 또 죽음 과정이 정말 어떤가, 실질적으로 어떤 생리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결국 삶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들면서 내 삶이 어떤 모습을 갖춰 나가면 요새 지금 얘기하는 뭐 우아한, 존엄한 그런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 한번 이렇게 밟아볼 수 있으니까 노년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는 이제 잘 다루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죽음 이후를 우리가 모르지 않냐. 그런데 그래도 자꾸 이렇게 살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살려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근사체험이라든지 또는 사후세계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요새 의사들도 또 과학자들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조금 얘기해보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제 호스피스 종사자들, 간호사 이런 분들한테 이제 현장 경험을 거꾸로 듣는 일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거기 강의 듣는
의대 학생들이나 또 혹은 뭐 간호사님들이나 네. 어떻습니까? 반응이나 뭐 어떤 게 제일 우리 사회의 죽음 문화와 관련해서 문제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나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과대학 그 학부 학생들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데 이제 유아마우계라는 선생님이 특강을 마련했다. 또 뭐 필요한 궁금한 학생들은 선택해서 들어라. 이런 수업이기 때문에 소수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젊은 어린 학생들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도 못해서 의사가 된 또는 전문의가 된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이제 올해부터는 수업을 한번 개설해서 해보면 반응이 다를까.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역시 조금 경험이 쌓인 의사들은 좀 다르더군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많고요. 특히 의사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 즉 이제 죽어가는 환자들을 많이 봐야 되고 또 사망 선고도 매일 몇 건씩 해야 되는 그런 과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자신의 그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서 얘기하고 싶은 자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은 호응이 좀 있고요. 일반인들은 이제 가족들의 죽음, 그게 뭐 자살일 수도 있고 그냥 병사일 수도 있지만 가까운 가족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점을 많이 겪어요. 화해하지 못한 식구들, 또 자살로 마감한 이제 식구들, 이런 그 아픈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서 오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제가 많이 배우는 점들도 있습니다. 네.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죽음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혹은 나와 나의 이웃들에 있어서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이러이런 것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좀 네. 일어나서 말씀하셔도 돼요. 마이크 드릴까요? 요리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그냥 생각을 곰곰이 해보는 편인데, 오, 젊으신데.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가족끼리 특히 부모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장래에 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장래 절차를 알아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나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뭐 사이버 장래도 좋을 것 같고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게 복잡하게 느껴지셨어요? 우리 지금 장례 절차 중에? 일단 저희 나라는 그 조의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회사에 상조회사에 맡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너무 일일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그냥 우리는 가족끼리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이렇게 장래에 대해서 제가 20대인데 저 친구들하고는 이런 얘기를 잘 사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해 보면 미리 더 생각도 많이 해볼 수 있고. 야, 준비할 20대에서 수 이런 있는- 얘기하는 분 내 처음 만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장래에 대해서 네. 많이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근데 여기 좋겠어요.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저를 포함해서 장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플로어에 좀 나도 장례 문화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 하신 분 없으세요? 네, 말씀하시죠. 조금은 연배가 위신 것 같은데 뭐 여전히 젊으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훌륭하신 패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례 때문에 제가 대답을 했고요. 저는 장례지도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우리 유은실 선생님 계시는 이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최초의 여자 장례지도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현장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여성이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뭐. 현재는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전에는 이제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였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저 잘 몰라서. 이제 우리 패널님들께서는 죽어가는 과정, 그래서 웰 에이징에서 웰 다잉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장례 지도사는 생명이 중단된 이후, 죽음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과 그 유족들을
같이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그럼 장례 직업입니다. 절차를 다 진행을 하시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사실은 저도 질문을 좀 드리고 근데 싶었습니다. 요 얘기 먼저 하시고 네. 질문은 따로 장례식 하시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장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살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을 해도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를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뭐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 가족 중에 누군가의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장례식이라는 걸 진행을 하다 보니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 이제 현재 아까 종교 말씀해 주셨지만 유교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장례가, 그러니까 유교가 밑바탕이 되면서 그 위에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옷을 입고 장례식 형태만 약간씩 변형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고정 네. 하시고 그래서 그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거 있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담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단체에서 이제 죽음 교육을 하면서 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또 그 안에서 장례식에 대해서도 요즘 뭐 일부 학원은 있지만 아직 그 대중화되지는 않았는데 나의 장례식은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이런 이제 교육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그래도 저 전공은 아니시지만 이 장례 절차나 죽음의 과정의 절차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는 아까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일종의 전념 같아요. 전념. 제가 어릴 때 그 부모님들 어른들이 이제 상가에 가면은 고국을 하죠. 사람 슬프게 하고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이게 두렵게 하는데 어릴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외국의 영화를 보면은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슬프고 두려운 건 아닌데 이 죽은 이후에도 장례 절차나 이렇게 보면은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유독 이렇게 슬프고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고 그게 이제 어린 애들한테도 계속 그게 전념이 되는 겁니다. 전념이 되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부모님 이제 장례를 다 치렀죠. 장인 장모 뭐저 했는데 실제로 닥치 보면은 정말 쉽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겪던 그 장례의 그 어려움과 비교하면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 맡기면은 다 되죠. 병원 장례식장에 맡기면은 실제로 이제 저도 막연히 이제 돌아가시면은 장례를 어떻게 치르지? 제가 또 장남이기도 했으니까 이거 이제 복잡하고 어려울 건데 생각했는데 막상 부닥쳐 보면은 굉장히 쉽게 된 게 이제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국보다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너무나 쉽게 처리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장례보다도 장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그 절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대답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죽음의 질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퀄리티 오브 데스 인덱스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18위 아니면 18위 그죠? 2010년에 제가 보니까 32등인가 했는데 2015년에 18위로 이제 올랐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이윤성 원장님 많이 노력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18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질 대만이 6위입니다. 6위 대만이 6위인데 우리가 노력하면은 이 죽음의 질수를 상당히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모든 이제 여건이 되어 있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행사가 굉장히 기획이 이제 잘 된 거고 우리 저 강명국 이제 교수님도 이게 이 웰다잉 운동본부 이게 운영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계기로 이제 몇 년 내에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가 이제 될 거라고 저는 이제 희망해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복잡하다고 느끼셨다고 했고 이제 그 절차를 잘 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다 동의하고 그러는데요. 또 선생님은 이제 쉬워졌다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옆집에 누가 돌아가시면 저는 신이 났거든요. 애기로서. 왜냐하면 얻어먹을 게 막 생기니까. 뭐 정말 뭐 심부름하면 야 너 가서 막걸리 사와 그러면 이제 쪼르륵 가서 사오고 뭐 또 용돈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러잖아요. 뭐 그러고 뭐 할머니도 돌아가셨으니까 와서 절에 그럼 또 절도 하고 또 임종도 지켜도 보고 이랬는데 병원으로 우리 장례 과정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죽음과 멀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 평상시에 했어요. 마치 그 우리가 이 소변 대변을 이 수세식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버리는 이 휴먼 트래시를 볼 수가 없어졌듯이 죽음도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우리 삶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냥 공식적인 절차로 특히 의료적인 절차로 이렇게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 아닌가. 우리가 죽음을 마주할 기회가 오히려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짧은 얘기는 뭐냐면 현재 우리의 장례가 일제 강점기 때 형성된 거래요. 그러니까 원래 전통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얘기는 뭐 좀 다른 얘기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얘기를 하면서 이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이별하는 거를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돼서 이별할 시기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제대로 이별을 하는가 하는 게 저에게는 항상 그 의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제 후배 교수가 자기 사촌형이 아주 그 말기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그런 얘기를 직접 환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사촌형이 자기 가족들을 따로따로 또는 함께 불러서 이별을 했답니다. 내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참 가슴이 아팠다든지 그때 너한테 뭘 좀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못했다든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네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 큰딸한테 너는 아버지 그러면 뭐가 생각나니 그랬더니 큰딸이 하는 얘기가 난 아버지가 퇴근할 때 얼큰하게 한잔 하시고 아파트 복도를 걸어오면서 부르는 유행가 소리가 들리면 아버지가 퇴근하시는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딸의 스마트폰을 뺏어서 노래를 불러서 녹음을 한 뒤에 이 노래지 아빠 생각나면 노래 틀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을 마감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데 그 이별 과정을 너무 감추고 얘기를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것이 그 개인의 생을 마감하는 과정. 우리가 무슨 멋진 음악도 피날레가 멋있어야 되지 않아요? 영화도 그렇듯이. 근데 너무 피날레까지는 대충 얼버무리고 영화 끝난 다음에 무슨 딴소리를 하고 이러기보다는 영화의 피날레 부분을 좀 장식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는데 채권 채무 관계를 전혀 얘기를 안 했더니 채무자들만 잔뜩 달려든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아까 스크린에 잠깐 나왔지만 생전 장례식이라는 문화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지만 돌아가실 때는 대개는 몰골이 그렇게 남한테 보여줄 만한 몰골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꼭 보여줘도 괜찮을 사람한테만 허용을 하고 그래도 좀 괜찮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 빠이빠이 하고 그때 고마웠다, 그때 미안했다 등등을 거치는 그런 일을 겪으면 오히려 나 죽은 뒤에 와갖고서 괜히 무슨 뭐 까만 넥타이 메고 와서 뭐 헌화하고 슬픈 척하고 부주 놓고 부주를 얼마 할까 고민하고 그러는 것보다 나 살아있을 때 악수라도 한번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할 생각인데요. 예, 생존 장례식 할 생각인데 제 친구 하나가 작년에 암으로 죽었는데 했어요. 근데 본래 계획된 건 아니었어요. 이제 말기고 얼마 못 간다는 얘기는 알았는데 이제 사진을 찍던 사람이라서 사진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아니고 취미로 찍던 사람인데 사진전을 기획을 해서 책자도 친구들이 내주고 이렇게 해서 기획을 했는데 3일 있다 죽은 거예요. 그날 뭐 다 모여서 좋은 그 생존 장례식이 됐는데 그것만 해도 또 너무 이렇게 거하게 돼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보통 우리 사회적 관계라는 게 그룹 있잖아요. 가족 말고도 이렇게 친구도 이렇게 그룹이 있는데 뭐 직장 동료, 뭐 동창회, 뭐 어릴 때 친구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따로따로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면 밥도 같이 먹고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런 문화가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조그맣게 아니 그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0명 안 넘는 선에서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뭐 몇 차례 하면 뭐 정리도 되고 좋을 것 같은. 뭐 죽어서 오면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뭐 하겠어요? 네, 그 뇌과학자한테 좀 이 말씀을 좀 다시 드려야 될 텐데 이 지금 뇌사 같은 것들 판정할 때 그 과학자들도 관여하시나요? 의사 선생님들 말고?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 마이크 들고 하세요. 그 뇌사는 그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심장사가 일반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의 박동 이렇게 하는 그걸 뭐 기계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심전도 이렇게 저 일자로 되면 영화에도 나오고 뭐 흔히 그걸 이제 판정을 하는데 그럼 이제 뇌사 판정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는 경우는 언제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건 의사 선생님들이 하죠. 예, 뇌 기능이나 또는 저 이 그 숨은 인공호흡기로 쉬고 있든 말든 상관없이 뇌의 기능이 마비되는가를 검사하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사망했습니다라고 판단하는 걸 지금 심장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심장이 멎으면 사망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그런 줄 아는데.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네. 심장이 멎은 뒤에 사실은 뇌는 한 5분 정도 살고요. 아 5분 정도. 그리고 또 콩팥이나 이런 거는 한 2-3시간 또는 5-6시간까지 삽니다. 게다가 평상시에 혈액 공급을 잘 받지 못하던 뼈나 피부는 12시간, 24시간까지도 살고요. 남자의 정자는 3-4일까지도 살아요. 우와. 그러니까 의사가 죽었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그 죽었다는 개체를 구성하고 있던 세포는 아직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갓 돌아가신 분들한테 장기를 구독해서 이식을 하면 그 장기가 다른 사람에 가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장기가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세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습적으로나 경험칙상으로 심장과 호흡이 멎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심장사가 저 심장 파동이 멈춘 상태에서 5분 정도 뇌가 살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뇌는 무슨 역할을 해요? 무슨 일을 해요? 5분 동안? 아니, 심장이 멈춘 거 알아요? 그 의식은 없죠. 의식은 없는데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이를테면 뇌로서 하는 기능, 예컨대 뭐 가능하다면은 무슨 지금 예컨대 산소가 떨어져 있으면 산소 분압을 높이도록 숨을 쉬게 한다든지. 아 계속 뭐 신호를 보내요? 아니면 체온을 유지하도록 한다든지.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그런 기능을 합니다. 네. 실제로 그 모델 동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뇌를 이렇게 꺼내서 배양도 좀 해요. 그러니까 그 미디아 배양액에다 이제 담궈 놓으면은요, 그 개체마다 종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뭐 하등한 애들의 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며칠씩도 저희가 배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고등한
개체는 이제 전체 뇌가 아니라 일부 뇌를 이제 슬라이싱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것도 이제 컬처를 하면서 저희들이 뭐 실제로 그 거기서 그 전기 신호 같은 거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사람한테 그걸 적용하기는 어렵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심장이 멈춰서 결국에는 이제 호흡이나 그 산소나 이제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결국 신경계가 죽어가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뭐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뇌는 사실은 그 꽤 또 저희가 그 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심장의 기능이나 혈액 그런 거랑 또 그렇군요. 상관없이. 네. 자, 이제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이 5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분 선생님께 한 1분 정도씩 뭐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 선생님도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한 30분에서 1시간은 더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냥 1분 안에 얘기를 죽음이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이런 자리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약간의 그 저희 진행 내용이 있어요. 근데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각자 얘기하자라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다.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받는 선물인데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지 되겠다. 그리고 뇌가 우리 몸에서는 간하고 똑같이 1.5kg 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무거운 장기인데요. 인류가 뇌를 갖게 되면서 뭐라 그럴까요? 어쩔 수 없이 따라온 운명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게 우리가 이 큰 뇌를 가지게 된 숙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생각하는 동물은 인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잊지 않고 앞으로 많은 얘기가 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 선생님 하시죠. 뭐. 제가 저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이제 개인의 문제하고 사회의 문제 두 가지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사회 문제를 제가 먼저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이제 1990년대 그 NEJM이라고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이제 의학 잡지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입니다. 이제 그 중에 거기서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우리나라 그리고 호스피스 그리고 이제 그 무의미한 이제 생명 연장을 이제 중단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세 가지 조치를 하면은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제 의료비가 이제 절감되겠느냐 이제 미국의 얘기입니다. 미국이 원래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경제학자답게 이제 이거 하면은 굉장히 미국의 의료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다. 왜냐하면 사망 직전에 엄청난 의료비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불과 한 3.3% 정도 의료비를 줄일 뿐이다.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갑론을박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계속 이제 논문이 나오고 있고, 이 논문 이 얘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정부도 이 연명의료 이쪽 부분을 호스피스나 이거는 의료비를 좀 절감하는 수단으로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은 개인의 어떤 존엄, 죽음 직전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다루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개인의 문제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은 누구나 자기의 행복을 최대화하려고 이제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죽으면 예측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이제 항상 갖고 있어야 될 어떻게 보면은 자세는 경제학자로서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만약에 내가 내일 죽더라도 그다지 이제 후회하지 않는 정도의 어떤 준비는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경제학도 나온 말씀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억울한 한을 가지고 이제 죽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소에 이제 그런 걸 이제 가지는 경우하고 그 자세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이제 스스로 저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하려고 이제 그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성구 선생님 이어받으시죠. 네, 저도 사실 이거 패널로 참석하게 되면서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웰다잉의 그 중요한 또 다른 면은 이제 웰 에이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제가 뇌과학자다 보니까 뇌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를 오래 할 수 있는가 이제 그 측면이 이제 저나 이제 많은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중요한 숙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 과학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건강한 뇌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이제 그게 결국에는 웰다잉에도 중요하게 공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석 선생님 정리하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죽음을 얘기하자 그러는 거는요, 뭐 같이 죽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삶을 아름답게 하자는 겁니다. 음악이든 영화든지 피날레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음악이, 그 영화가 멋지려면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를 깊게 생각하자, 그런 의도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